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흔적의 역사 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문화재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문화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국보, 보물, 사적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얘기가 드립니다. 이마연 기자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원래 담당이잖아요. 문화재 담당이어서.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국보가 뭐고 보물이 뭔지 혹시 그 차이를 아세요? 예, 읽었는데 네. 좀 되게 애매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은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법 4조를 보면 유형 문화재, 형태가 있는 문화재 가운데서 예. 중요한 문화재를 이제 거기서 그 심의를 해갖고 보물로 지정을 하고 네. 또 그 보물 가운데서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볼 때 가치가 매우 높고 유래가 드문 것 이거를 국보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포항 중성리비 이것이 보물이었다고 국보로 이렇게 승격이 됐던데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죠. 보물 중에서도 가치가 높으면 그 심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국보로 올리는 그런 겁니다. 네. 보물 중에서 이제 국보를 특별히 고른다는 건데요. 오늘 오늘 국보가 된 것도 보니까 그 이전에 나온 비석들이 다 이미 국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보다 이렇게 나온 설명을 봤는데 네. 그 국보는 보물보다 한 수 위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등급 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보 지정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뭐 제작 연대가 오래됐다는 것, 그다음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 네. 제작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 모양 이런 것들이 우수해가지고 그 유래가 매우 적은 것, 형태, 품질의 용도, 현저하게 특이한 것, 그리고 저명한 인물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네. 그 저명한 인물이 제작한 것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보 지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되게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문화재는 뭐가 문화재냐? 어느 정도가 돼야 문화재라고 할 수 있나? 사실 규정은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가부경장 뭐 기준으로 해갖고 왜 보통 뭐 앞뒤로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해혁명 기준으로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900년대잖아요. 그런 문화재의 기준이라는 게 한 100년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국보나 보물 중에서 보물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이잖아요. 그 네. 백범 일기 그거는 보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1997년에 보물이 지정됐으니까 그때 뭐 따지면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죠. 간에 예. 굉장히 중요한 그 유물이라 그래가지고 보물로 네. 지정됐습니다. 그래도 국보가 되려면 한 100년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는 거죠. 항상 궁금했는데요. 숭례문하고 흥인지문은 문인데 둘 다 네. 문인데 왜 하나는 국보고 하나는 보물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물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데 국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 건축사적인 의미, 네. 뭐 건축물의 뭐 모양, 아름다움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숭례문은 1398년에 건립이 되고 1447년에 수리가 됐다. 현존하는 도성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네. 그런 건축물이거든요.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에 건립은 비슷하게 됐지만 1869년 고종 때 이제 다시 네. 완전히 이제 새롭게 개축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의미는 있지만 뭐 좀 늦게 400년 네. 정도 그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숭례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장중하고 또 절제, 균형미를 자랑한다 그러는데 예.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좀 장식과 기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도하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절제미, 균형미 측면에서는 숭례문이 더 한국 건축의 미학에 더 가깝다 이런 네.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적인 의미를 봐도 숭례문은 조선 초기의 어떤 그런 건축 전통 목조 건물 그런 변화상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네.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그거는 이 조선 말기 형식이라는 것. 그래서 숭례문은 국보가 되지만 동대문은 그냥 보물로 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숭례문도 2008년에 불이 좀 나가지고 좀 예. 약간 그 가치가 약간 훼손됐다는 평도 지금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국보 보물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려는 건지요? 예, 지금 뭐 그 국보 보물 국보뿐만 아니라 보물 사적 1호 이렇게 뭐 그런 1호를 둘러싼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다시 또 올해 들어와 가지고 국보 1호 논쟁이 또 재현되기도 하고 또 재현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
국보 1호를 바꾸자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무슨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10년 주기로 보통 국보 1호 논쟁이 벌어집니다. 올해가 무슨 해죠, 임 기자? 기자들이 일이 많아지는 광복 70주년. 뭐 기획도 많이 해야 되고 네. 특히 문화부가 그렇잖아요. 무슨 네. 뭐 광복 70주년 기획을 네.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왜 그러냐면은 20년 전이죠. 1995년 네. 그다음에 그 2005년 그 10년 전이죠. 그것도 이제 그때 광복 50주년, 60주년이었잖아요. 네. 뭐 하여튼 광복 몇 주년 뭐 이럴 때마다 이제 국보 1호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는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네. 2005년에는 또 일제 잔재 청산 예. 그런 차원에서 논쟁이 또 제기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995년 20년 전에는 굉장히 논쟁이 불꽃처럼 뭐 벌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전문가 일반인들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까지 갔다 그러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문화재 전문가 144명이 네. 참여를 했고요. 그 문화재 전문가 중에서는 한 60% 정도가 재지정을 반대를 했다 그러고 일반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한 68% 정도가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국보 1호를 바꾸자는 논쟁 이것은 유지하자는 쪽으로 그러니까 숭례문으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논쟁이 끝난 거죠. 근데 그럼 바꾸자고 하는 쪽에서는 다른 후보를 내밀었을 것 같은데 그쪽의 1호 후보는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국보 1호 후보가 그 훈민정음 그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굴암이 30한5% 정도 그렇게 근소한 차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대장경 그리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네. 다보탑, 첨성대 이렇게 순이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바꾸자고 하는 쪽과 그리고 그대로 두자고 하는 쪽이 이제 각각 논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바꾸자는 쪽은 국보 1호가 숭례문인데 국보로서의 상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국보 1호 같은 경우는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인데 숭례문으로서는 좀 다소 부족하다는 거죠. 그 특히나 이제 일제의 잔재를 답습했다 이런 측면이 네.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훈민정음 같은 거,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석굴암,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석굴암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고 세계 어디다 내놔도 이제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이니까 그거를 네. 국보 1호로 재지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대로 두자는 쪽은요? 그러니까 이게 국보 1, 2, 3, 5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는 것이 사실은 가치 등급을 매기는 번호는 아니다. 네.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그냥 편의상 붙인 일련 번호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시 또 뭐 국보 1호를 또 재지정을 하면 네. 관념에 또 혼란을 주고 모든 기록물이라든가 자료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은 훈민정음이나 석굴암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국보 1호를 바꿨는데 또 조금 지나서 이제 뭐 더 좋은 문화재가 나오면 또 바꿀 거냐 1호를 뭐 그런 뭐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쪽이 팽팽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방복 70년을 맞은 올해도 국보 1호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청 나선화 청장인데요. 그 예. 문화재에 부여하는 어떤 관리 번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거든요. 번호. 예. 그 지정 제도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의 어떤 방침을 세웠다 그러고 뭐 내일이면 뭐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2월이 이번 달 2월까지 이제 용역을 주고 예. 발주를 해서 이제 어떤 세계의 여러 사례를 보고 국민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 그러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다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국보 1호 논쟁이 다시 가열차게 벌어질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올해 논쟁이 끝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20년 전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그 뭐 하여튼 끝내려고 논쟁을 했는데 이게 네.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잘못하면 또 80주년, 예. 90주년, 100주년 뭐 다 똑같은 논쟁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좋은 결론이 나야 할 텐데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일제가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가치 등급으로 번호를 매긴 게 아니라 1년 번호로 매겼다. 이 말이 맞아요? 예, 그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요. 조선 총독부, 일제죠, 일제. 네. 일제가 이제 1933년 12월 5일에 이른바 뭐를 뭐 공포를 하냐면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만듭니다. 네. 그걸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역사적 증거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되고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연구 보존한다라는 네.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1933년 12월 6일자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네. 그 일제가 이제 이어서 그 문화재 지정을 이제 자문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위원회라고 만듭니다. 그럼 그 보존회가 지금 있는 문화재위원회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한 2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조선 사람도 한 5명이 포함됐다 그러죠. 그 누가 조선 사람 누군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역사적 자료니까 예. 누구인지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친일 뭐 그쪽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 사무관이었던 유만겸, 네. 그다음에 이 중추원 참의 유정수,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이제 이능화, 김용진, 최남선 뭐 유명한 분들이 다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예. 일본인 학자로서는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분이 있고 세키노 다다시 이런 이 일본의 어떤 저명한 역사 고고학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존회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게 처음 지정을 한 게 남대문 동대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1934년 8월 27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를 찾아봤거든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보물 고정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1호 1조에 따라서 지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지정한 그 지정문화재 목록이 표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 보물 2호는 경성 동대문, 고적 1호는 경주 포석정지, 예. 천연기념물 1호는 달성 측백나무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관보에 게재된 지정문화재가 보물은 153건, 네. 고적은 13건, 그다음에 천연기념물은 3건 해갖고 총 169건이 지정됐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요. 위원회 이름에서 보물, 네.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보존회. 예, 근데 국보라는 표현이 없고 예.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보물 1호, 2호 해가지고 경성 남대문, 경성 동대문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국보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제가 주장했던 게 내선 일체잖아요. 네. 일본하고 조선은 같은 뿌리다, 동조다 이래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본토하고 조선 식민지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일본의 국보가 식민지 조선의 국보다 이거죠. 일본 국보는 조선의 국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권을 상실한 조선의 국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너희는 그냥 보물이나 뭐 만족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됐던 겁니다. 새삼 서글프네요. 네. 또 궁금한 게 그 일제가 문화재를 지정할 때 일련 번호를 붙인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하기 위한 번호일 뿐이지 가치 등급의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쭉 이 목록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냐면 네. 이제 예를 들자면 보물 1, 2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그랬고 3호가 보신각 중이거든요. 예. 그리고 4, 5호가 원각사 다층 석탑과 그다음에 원각 사비가 4, 5호입니다. 6, 7호는 중초사라 그래갖고 네. 방간지주와 중초사 3층 석탑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8호는 이제 진흥왕 순습인데요. 9, 10호, 11호 그거는 전부 개성에 있는 예. 첨성대, 남대문, 연복사종 개성에 있는 문화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대문, 동대문 그다음에 보신각종, 진흥왕 순수비를 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장소에 있는 비슷한 장소에 있는 문화재들 이렇게 묶어놓은 흔적이 있는 거죠. 예. 고적 1호의 경우는 1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주 포석정이고 2호가 김해 회원리 패총 등인데 5호서부터 9호를 보면 또 다시 이제 평안남도 용강 지역에 있던 뭐 쌍용총이라든가 대총이라든가 수렵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은 지역 그리고 같은 종류 뭐 이런 문화재를 좀 엮어 놓았다는 인상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봐갖고 이제 편의상 네. 일련 번호를 붙여가지고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논쟁이 좀 더 일어나야 되고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꺼풀 속사정을 벗겨보면 예. 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슷한 문화재끼리 엮어놓은 것도 있죠. 근데 왜 굳이 남대문과 동대문을 보물 1, 2호라고 하고 포석정을 고적 1호로 묶었냐. 이거는 네.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일본인 오타 히데하루라는 예. 사람이 학자인데 젊은 학자인데요. 서울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하나를 인용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이요. 근대 한일 양국의 성곽 인식과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 뭐 이런 논문인데요. 네. 논문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많아요. 일제가 남대문을 비롯해 갖고 조선 시대 기념물들을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1905년에 이제 을사 늑약이 벌어지고 그래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이제 전락을 하기 네.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군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나중에 한일 합병이 일어나 가지고 그 2대 총독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 남대문을 파괴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군대 포차도 왕래하기 힘든 어떤 좁은 문이지 않냐. 낡아 빠진 문은 빨리 파괴하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또 뭐 하나가 있었냐면 일본이 그 거류민회라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민간인들 와서 이제 한국에다 투자하고 뭐 또 이 장사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네. 서울 용산 지역에 이제 40만 50만 규모의 어떤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 이런 것도 세우고 있었거든요. 용산 신도시 계획이 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대적인 도시 개조 계획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신도시도 만들고 그다음에 서대문하고 수구문 그게 광희문이거든요. 시체가 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문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직통도로로 개설하고 또 종로에는 또 대십자로도 만든다 이런 청사진이 있었거든요. 예. 그 남산 북쪽에는 이제 공원도 조성을 하고 용산에는 경마장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출입구가 좁다고 이제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이 걸림돌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일제가 이제 조선의 상징물, 기념물 이런 것들을 아주 예. 좋지 않은 시각으로 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그 한성 신보 사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야다치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면 예. 배일 감정,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기념물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조선왕조 기념물을 보고 반일 감정을 북돋는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조선 왕대 정문이 이제 남대문이잖아요. 우리가 네. 이게 숭례문이잖아요. 이게 일제로서도 눈엣 가시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대포로 이 남대문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예산도 네.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곤란하니까 포병대가 대포를 써갖고 그냥 무너뜨리자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남대문이 없어질 위기를 겪은 건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 일본인 거류민 단장이기도 했고요. 한성순보 사장이기도 했던 나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카이 기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네. 뭐 의외로 극력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나카이라는 사람이 또 뭐냐면 남대문 아까 파괴론자가 하세가와 사령관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주한 일본 공사가 하야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또 친분이 두터웠고 네. 고종 황제도 또 아련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일본 거류민 중에서는 그 최고 유력자였는데요. 네. 근데 이 사람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반대 논리가 아주 명쾌했습니다. 뭐냐면 그거예요. 남대문은 임진왜란 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토 키요마사라는 그런 장수가 그 입성한 문입니다. 그 임진왜란 당대의 건축물인데 이거는 남대문 이외에 두세 가지밖에 없는데 파괴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토 기요마사라면은 임진왜란 때 나오는 가등청정 뭐 이런 그분 사람 그렇습니다. 그분 맞나요? 우리가 옛날에 가등청정이라고 배웠는데 네. 요즘 가토 키요마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가토 키요마사가 입성한 문이 바로 남대문이라는 거죠. 예. 뭐 나카이가 이제 그런 남대문을 파괴시킬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대신에 남대문 좌우도로를 확장한다. 뭐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남대문의 모습이 된 게 이제 그것 때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남대문뿐만 아니라 동대문도 사실 예. 비슷한 이유로 보존이 되는데요. 음. 예를 들자면 그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네. 소서행장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동대문으로 입성했다 이런 사연 때문에 또 보존이 됩니다. 가토 기요마사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 요즘 드라마 징비록에 등장하는 인물 아닌가요? 아주 그 간사하고도 아주 철저한 인물들도 나오긴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1927년에 네. 그 왜 그 조선이나 경성을 안내하는 여행 책자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 때 가토 키요마사가 남대문에서 그다음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에서 경성으로 차돌아갔습니다라는 어떤 안내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보니까 일제가 남대문과 동대문을 보험을 1호, 2호로 한 거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 같네요. 이제 어쨌든 뭐 물증은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뭐 그래서 뭐 지정을 했다 이런 물증은 없기 때문에 확당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보충 자료 아까 얘기했던 오다라는 그 어떤 학자의 어떤
그 논문이나 이런 걸 네. 보면 그랬을 것이다라는 심증 이거는 네. 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네. 여러 가지 보충자를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음. 임진왜란 때 선봉에 섰던 일본 장수들이 입성한 승전 기념물이다 이거죠. 일본으로서는. 그러니까 네. 보물 1, 2호로 지정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네.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파괴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그렇죠.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이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전승기념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대문하고 서소문, 그다음에 동소문 이런 것들은 그냥 철거당했습니다. 1915년 서대문 철거할 때 여론이 들끓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문 철거된다는 게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매일신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옵니다. 서대문을 의인화해가지고 제목이 나는 경성 서대문이 올시다라는 기사를 써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은 마지막 슬픈 소리, 그다음에 영구히 사라질 세문이 네. 서대문이거든요. 그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고적 1호가 포석정이잖아요. 그게 1호인 것도 그렇게 지정한 것도 의심이 좀 된다면서요. 네. 일제 때 이제 우리가 고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적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요. 사적이라는 거는 이 유물 이런 거가 아니라 역사상 중대한 사건, 그다음에 시설의 자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납토성의 어떤 자치 이런 걸 이제 그거는 뭐 보물이나 국보가 아니라 그거는 사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근데 일제가 고적 1호, 사적 1호를 하필이면 경주 포석정으로 했는지 이 사실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포석정은 사실 신라가 망하는 현장 아닌가요? 뭐 치욕의 현장이고 또 신라 망국의 네. 또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록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해양 4년, 그러니까 927년 겨울에 11월인데 네. 후백제 견훤이 갑자기 서울에 쳐들어왔다. 서울이라는 경주죠. 왕은 포석정에서 잔치를 베풀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왕은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견훤은 왕을 핍박하여 자살하도록 했고 왕비를 강제로 욕보였다. 부하들을 풀어 궁녀들도 욕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정말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현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술판을 아이고, 벌이다가 그 천년사직을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그런 기록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일제가 네. 이상하게 포석정은 또 잽싸게 또 정비를 해요. 정비를 했는데 물이 흘러 들어가는 입수구도 없고 물이 빠져나가는 출수구도 없고 아주 기기묘묘하게 이상하게 하여튼 왜곡으로 해갖고 이렇게 보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비하고. 네. 그래놓고는 이제 고적 1호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포석정 두고 다른 해석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해양이 술판을 벌였던 때가 음력 11월이면은 한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신 나간 왕이라도 한겨울에 노천에서 술판을 벌였을까라는 생각 그런 게 좀 들고요. 근데 경해양이 사실 그보다는 2달 전에 네. 견훤의 침략에 대비해 가지고 고려 왕건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 왕건이 구원병 10,000명을 보내는데 미처 이제 그 구원병이 경주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견훤군이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시점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없는 임금이지만 임금이 아무리 그렇다 그러지만 한겨울에 네. 노천에서 술판을 벌였을까? 그것도 나라가 이제 누란의 위기에 빠졌는데 뭐 그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요즘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화랑세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석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포석사에서는 화랑 중에 화랑이라는 문노라는 그 풍월주가 있습니다. 풍월주는 네. 화랑의 어떤 우두머리죠. 네. 8대 풍월주인데 문노라는 분이 그 문노라는 분의 화상을 모시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사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노는 삼국통일 후에 신라 내에서는 이제 사기의 종주 이렇게 이제 뭐 씩씩한 기운의 으뜸 이렇게 이제 추앙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문노의 화상이 포석사에 있었다는 거는 사실 좀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 거죠.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포석사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비는 행사가 많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포석사에서는 귀족들의 결혼 같은 길례도 열렸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문노의 결혼식도 열렸지만 태종무열왕이잖아요. 김춘추. 우리가 아는 그 김신의 동생 문희 뭐 결혼식이 열렸던 곳도 바로 포석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혜왕이 포석정에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그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술판을 벌이려고 뭐 한겨울에 포석정에 갔냐 이거는 아닐 것이다.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포석사의 어떤 그 사당의 의미를 보면 네. 누란에 빠진 나라의 안녕을 간절히 빌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왕실의 어떤 왕족이라든지 귀족 이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포석사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아마 그
뭐 이렇게 나라의 안녕을 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빌다가 결국 네. 후백제군의 습격을 받은 게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제 때 신문 기사를 보면 일제가 어떤 생각으로 조선의 지정 문화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요. 옛날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신문이 종이 신문이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거든요. 예. 제가 그 1938년 11월 26일자 동아일보를 한번 봤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존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으로도 얘기하면 문화재위원회 같은 데서 그 101종을 문화재로 새로 지정을 했는데 근본에 지정되는 거는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하게 표명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네. 내선일체의 관념을 적확히 표명하는 문화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신문에 나온 문화재 이름을 보면서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본다면요. 고적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창녕의 화왕산성, 목마산성, 김해의 분산성, 그다음에 함안의 성산산성, 김해의 전 김수로 왕릉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네. 고령의 지산동 고분, 창녕 고분군 등을 등재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들 그 어떤 문화재 등록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 네. 임나관계 고적 이렇게 기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긋지긋하잖아요. 임나 일본 부설이 네. 그런 임나 일본 부설과 관계가 깊은 유적들이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임나 일본부 관련 유적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지은 성도 문화재가 됐다면서요. 예, 거기 보면 나옵니다. 그 경남 양산 물금에 증산성이 있는데 증산성에는 뭐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문록 경장역 관계 고적이다 이럽니다. 이거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 고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문록 경장이라는 게 이제 그 임진왜란을 일본에서는 문록 경장의 역 이렇게 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산성의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때 다때 마사무네라는 그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 쌓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적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1호가 붙은 문화재들이 모두 안 좋은 거? 하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네. 그랬다라고 정확한 자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100% 그런가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네. 없지만 일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보물 1, 2호, 사적 1호라는 어떤 문화재를 지정했는지 네. 약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임진왜란 때 조선 점령의 상징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헐지 않고 보존했던 남대문, 동대문, 뭐 얘기는 숭례문, 흥인지문이죠. 네. 그게 이제 말할 것도 없고 포석정도 이제 그런 거죠.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흥청망청 놀았던 신라망국의 상징을 사적 1호로 삼았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결국 그 모양 그 꼴로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패배주의를 심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듣고 보니 되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국보 1호 논쟁이 이제 올해 어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국보율을 꼭 바꿔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논리들이 20년 전이나 똑같은 논리고 하는 쪽도 그렇고 반대하는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바꿔야 된다. 저는 뭐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국보에 무슨 번호가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1995년도에 여론조사 때 국보율을 바꿔야 되느냐 마느냐 내가 그 여론조사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번호를 빼자라는 어떤 여론조사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찬반 양론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번호를 한번 없애자는 논의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마영 기자는 지금 북한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평양성? 평양성입니다. 원래는 그 평양성에 있는 뭐 대동문이라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 대동문에서 그 성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한양도성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경복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국보 1호로 바꿨더라고요. 이호는 이제 고구려의 안악궁 성터라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으로도 문화재에 번호를 붙이는 거는 남북한 뿐이라고 뭐 유일하게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뭐 누가 그러잖아요. 뭐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의례적인 거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숭례문 불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보 1호가 불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무리 1, 2호, 3호 이게 차례가 문화재 가치를 뭐 가르는 게 아니다. 등급 표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제 숭례문은 국보 1호고 동대문은 뭐 보물 1호고 포석정은 사적 1호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추앙을 하고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가치가 아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거는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판단 잘 하시라고 네. 자료를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